인간술은 다양한 사조를 거치면서 발전해 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미술사는 문화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진지한 인문학이죠. 자, 19세기 이후 서양은 그리고 동양은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해 나오죠.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관이 이때 마련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세에 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중세는 흔히 종교 중심 그리고 신중심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르네상스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인간, 휴먼이 드디어 문화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의 정립이라는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죠. 그리고 미술은 이런 휴머니즘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재현이라는 개념도 부활하게 되죠. 재현, representation이죠. 재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잘 관찰하고 담게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에 솔거라는 화가가 있었죠. 솔거가 소나무를 잘 그려서 새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화가 제옥시스가 있었는데요. 제옥시스가 포도나무를 너무 잘 그려서 그것을 먹으려고 새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재현의 예입니다. 재현이 잘 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게 그림이야? 오, 진짜인 줄 알았어. 아니면, 와, 사진 같아.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재현에 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세 때는 전혀 재현과 관련 없는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세의 모든 그림은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주인공들은 반드시 신이나 혹은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무렵에는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성인들도 오래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그릴 수 없었겠죠. 그리고 감히 인간인 화가가 신의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생각을 중세 때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세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11세기 러시아 노보그라트 지방에서 그려진 작품이죠. 제목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목이나 어깨가 그려지지 않고 얼굴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아부가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부가르 왕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치유의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나 아파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자기 대신 신하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하가 가져온 천에 이렇게 얼굴을 찍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목과 어깨는 안 닦으신 거죠. 그래서 천에는 예수님의 얼굴만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이미지는 화가가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천에 예수님의 얼굴이 저절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를 어려운 말로 현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현현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사가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하면은요, 스승의 그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승은 또 그 스승의 하고 올라가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 바로 아부가르 왕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얼굴에 찍힌 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 화가들은 전해지는 도상을 반복해서 그렸을 뿐 스스로를 창조하는 예술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천문을 여는 화가 조토에 관해서는
르네상스 미술과 평전을 쓴 바사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또는 자연의 제자다.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또 전해집니다. 조또의 스승은 치마부에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치마부에가 가다가 어린 조또를 만나게 됩니다. 12살의 조또는 당시 이제 집안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고 그 양을 돌보면서 심심해서 땅바닥에다 이제 양을 사생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치마부에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양 그림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르네상스의 첫 번째 화가 조또는 재현을 그럴듯하게 해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다라는 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화가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얼마나 닮았는가가 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재현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초반 사진이 등장하고 또 20세기 초반에 추상 미술이 등장해서 재현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가예요. 자, 이 길거리 캐스팅이 됐던 소년 조또는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자라서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은 피렌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파두아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50여 점이 넘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양들은 이곳에 그려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일부분입니다. 조또는 명성대로 양, 그리고 당나귀, 소, 그리고 사람들, 천사들 각각을 따로따로 잘 그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관람객에게는 좀 낯선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내용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편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구세주의 탄생했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한꺼번에 그려져 있죠. 이 장면은 현대의 관람객에게는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이후의 회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림 하나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원근법의 등장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한순간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 그림은 어땠냐 하면요. 중세 그림의 목적은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연속하는 이야기라면 함께 그려지는 게 훨씬 경제적인 것이기도 했죠. 이렇게 지오토의 그림 속에는 과거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라든가 공간 구성은 좀 모자른 것 같기도 해요. 자연 모방을 하는데 분명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예술의 발전 방향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인 첸니는 자신의 책, 예술의 책에서 좀 야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조또는 회화에서 현대성을 보이기는 했지만 기법의 체계를 확립시키지는 못했다. 자, 여기서 첸니니가 말하는 기법의 체계라는 것은 원근법을 말합니다. 르네상스의 핵심인 원근법을 정초한 사람은 바로 마사초였습니다. 마사초가 그린 복음사 저자 요한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두 명의 기증자가 함께하는 성스러운 삼위일체라는 긴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일점 소실점 선 원근법이 처음 적용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마치 담벼락을 뚫은 것 같아 보인다. 그죠? 깊숙한 공간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마사초는 인간을 둘러싼 구체적인 공간, 배경을 제대로 그려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원근법은 자연 모방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원근법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점 소실점 선원근법이라는 것은 소실점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들이 수학적 비례에 의해서 축소되도록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원근법은 원래 건축가였던 브루넬레스키가 마사초에게 전수해준 기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 이런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요, 나란히 서 있는 기둥, 그리고 천정이나 바닥에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 모듈이 있으면 쉽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같은 크기의 사물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원근법이라는 것은 캔버스나 벽면같이 납작한 평면 위에 3차원의 공간, 즉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중세의 그림에는 배경이 거의 그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인의 관심사는 바로 하늘, 다음 세상에 관한 것이지 이렇게 덧없이 변하는 세속의 삶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배경에서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건 실현될 수 있는 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관심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인들은 지금 여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어 했어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관심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기 방법입니다. 또 원근법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그리기 방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계관을 도상적으로 압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어요. 중세인들의 관점을 우리는 흔히 원근법의 반대다라고 해서 역원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방법은 일점 소실점 역원근법이라고 불려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손을 벌리고 있는 세계의 지배자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몬레알 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중세의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미술 감상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미술을 감상하러 뮤지엄이나 갤러리를 가죠. 그리고 그곳에 벽에 걸려 있는 미술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멋있다. 아니야, 이 작품은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평가를 내려요.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나 중세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세계의 왕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보려면 일단 몬레알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회랑을 지나서 이제 제단이 있는 앱스 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구조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는 바로 신이고 그의 시선의 소실점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세의 역원근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이 내려다보는 시선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원근법은 르네상스의 핵심인 인간 중심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소실점은 지금 여기에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이 됩니다. 이 작품의 소실점은 예수의 발 아래 두 기증자의 중간에 있습니다. 소실점이 생각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레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의 소실점은 관람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0년에 비트루비우스의 인간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저서에서 인체 비례 부분을 참조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원가,
지상을 상징하는 정사각형, 그 안에 딱 맞게 인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은 듯합니다. 이 인간은 누구라고 특정되지 않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물론 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인,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후 20세기 이후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인간은 소우주라는 생각이에요. 우주와 자연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히고 이상적인 인간의 신체가 세계와 우주의 질서를 함축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비례, 정확하게 말하면 인체에 숨겨져 있는 황금 비례, 골든 라치오를 탐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그림에 깔려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해명될 수 있는 수학적 질서가 존재하고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핵심은 바로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체 비례를 탐구하게 되면서요, 이 대목에서 르네상스의 재현은 이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움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도 많은 이상적이지 않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 핀 이파리라든가 썩고 있는 과일이라든가 시드는 꽃 같은 거죠.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수학과 기하학을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자, 이 차원에서 이제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진 화가, 뭐 대표적인 경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죠. 이제 예술가는 자연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등극하게 됩니다.